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하는 방송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편성해서 또 더 재미있는 얘기 계속 할 거니까요. 그때는 아마 질문 답변하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법률적인 문제 상담은 아는 변호사 홈페이지랜다. 유튜브로 가셔서 직접 하셔도 되고요. 네. 이번에 그 로앤모어라고 그 사무실 개소식에 이제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참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법률 자문 혹은 뭐 또 영리적인 뭐 법률 소송 송무 이런 걸 떠나서 또 다른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사회운동에서 저변이 넓혀지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 조금씩 더 이제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강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네. 우리 사회의 많은 통계나 해석들이 이제 신문이나 여러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죠. 특히 이제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때문에 생기는 의사 수가 적절하냐 안 하냐는 문제에 대한 게 이슈가 많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세금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세 부담률이 OECD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 거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통계 자료를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볼까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구독자님 중에서 왜 의료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의료 채널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수 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 채널 아니면 할 데가 없죠.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고 말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의료 정책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의료보험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정말 전 지구적으로 가장 현재 이 시점까지 이 윤석열 행정부의 무능한 의료 대란 촉발이 있기 직전까지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됐던 건 사실이죠. 그게 제도의 힘이에요. 제도. 의사들이 굉장히 착해져서 그 정도의 비용을 받고 여러분들을 진료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의료 제도가 교묘하게 잘 만들어져서 의사들의 사적 이익을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 개개인은 아주 저렴한 수가를 이용해서 부담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예. 이것이 제도를 잘 설계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의사의 영리를 치유하는 마음과 국가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 다수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적절하게 절충한 교묘한 의료 제도죠. 이상에 치우친 영국식 의료 제도는 이미 망조가 들었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엉망입니다. 엄청난 메디칼 텍스를 내는 영국은 정말 명장 수술할 때 배 여는데 하루, 명장 떼고 배 닫는데 하루, 그래서 1박 2일 걸린다는 얘기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 잘 모르고 파퓰리즘에 휩쓸린 윤석열 행정부야.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조기용 장관인가요? 그분이 2,000명을 결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한테 뭐라 할 수밖에 없네요.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능한 판단 때문에 국가의 의료 기반이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하고 김대중 대통령에서 그 완성의 단계에 들어갔던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위기에 내몰려 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더라고요. 본인이 국회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의사 수가 적절하냐, 부족하냐,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적절하냐, 너무 많으냐, 이런 얘기를 통계자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왼쪽 그래프가 G7 국가와 OECD와 한국의 의사 수를 비교한 겁니다. G7의 국가의 의료 의사 수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아직도 충분히 많은 의사 수가 있고요. OECD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숫자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2013년부터 급격하게 의사 수가 늘어서 지금 턱 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고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니 지금 의사 수가 고정된 상태예요. 3,058명을 계속 쭉 늘려왔더니 지금 G7 국가의 턱 밑에까지 따라왔고 OECD 평균에 거의 육박합니다. 이 그래프는 요 추이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3,058명이 계속 졸업하니까. 그러면 2024년쯤 지나면 지금쯤이면 거의 OECD 평균에 육박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000명을 더 뽑겠다는 게 현 정부 조경 복지부 장관인가요? 조 장관님의 주장으로 2,000명이 갑자기 증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이 그래프를 보고도 옳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이 잘못됐을 거라는 판단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신지 한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고 있는 조세 부담률입니다. OECD 평균은 평균 0.5% 정도로 계속 늘어나서 조세 부담률이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세 부담률이 쭉 늘어나서 평균 3.1%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아직까지 OECD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2028년이면 현 추세대로라면 똑같아지고 그 뒤로는 역전이 될 거라는 이런 통계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조세 부담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세 부담률의 증가 추세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턱 밑에까지 따라왔지만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G7보다도 아직 조금 낮아요. 근데 증가 속도는 G7이나 OECD보다 급격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58명이 졸업하고 있는 상태가 이 상태인데 이것이 5,058명이 졸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직적으로 상승하겠죠? 이렇게 증가되는데 의사를 매년 2,000명을 더 뽑겠다는 현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조세 부담률입니다. 자, OECD가 조세 부담률이 조금씩 계속 평균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세 부담률을 좀 떨궈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증가율이 앞에 그림이 여기 작은 게 OECD 평균이에요. OECD 평균이 이 정도에서 2018년부터 13년까지 이렇게 증가했고 그 뒤에 2013년부터 18년까지 2.4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증가되고 있는데 OECD 평균보다 부담률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되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많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이 증가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채팅창에 올리셔도 좋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제가 3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아직도 부족하니까 더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만 뽑아도 이대로 두면 몇 년 지나면 OECD 평균을 넘어서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의사 수는 아직 부족하니 2,000명을 더 뽑아서 빠른 시간 안에 의사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 3, 4년 지나면
OECD 평균에 육박하니까 그냥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겠습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걷어도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세금을 줄여야 된다는 건지 생각이 드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세 개의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라고 제가 직접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좀 기다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얘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제 거짓말을 뒤엎는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거는 대한민국의 의사 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직접세 조세 부담률을 계산한 겁니다. 여기서 조세 부담률은 간접세 포함된 겁니다. 국민 1인당 요걸 보여드리면서 제가 의사 수라고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거짓말하는 목적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개인의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올라가고 있어서 이 개인의 조세 부담률을 더 이상 올리는 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만 둬도 금방 G7을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갈 겁니다. G7이 승장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는 게 2% 늘어나는 데 비하면 우리는 물경 10%가 늘어났어요. 이 추이가 그대로 가면 우리는 G7 국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자, 제가 앞서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의사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가 이 정도 됐는데 더 늘리는 게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뭐 좀 더 이 상태로 추이를 보자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더 늘려야 된다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만일에 세금 부담률이라고 딱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이 그래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더 이상 이렇게 세금을 갑자기 늘리는 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죠. 자, 그래서 얘가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금은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의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논문을 제가 이 글을 어디서 갖고 왔냐 그러면 6월 30일자 조선일보에서 갖고 왔어요. 원래 우리나라 세금은 제일 많았던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간접세죠.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우리 전체 국세 항목의 1위였었습니다. 2위가 소득세였고 3위가 법인세였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정오에는 법인세가 좀 더 앞서가고 늘어났죠. 기업이 잘 됐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 두루 고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가세는 계속 세율이 고정돼 있고 경제 성장에 맞춰서 부가세를 올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부가세 감면 이런 게 되게 많아지면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도에는 제일 꼴찌로 내려오고 반대로 개인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다가는 개인 소득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35%, 20% 정도 되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유리지갑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가가지고 현금 갖고 돈 쓰지 않으시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들도 다 유리지갑입니다. 100%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이 칼럼, 율촌의 최준영 전문위원이 쓴 칼럼에는 뭐냐면 우리 세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개인세가 늘어나고 있으니 세금을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썼던 거예요. 자, 이런 칼럼이 나가면 사람들은 대부분 맞아, 이게 너무 세금을 걷어가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으니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뭐 대다수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뭐 더 늘어나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의사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요. 비슷해요. 이렇게 늘어나면 조만간 역전이 되죠. 자,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걸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이걸 가지고 세금이라고 그랬었어요. 실제로는 이게 의사수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이 OECD 평균의 6배입니다.
지금 2,000명을 늘리기 전에 3,058명을 뽑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2024년은 우리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숫자로 우리가 계속 3,058명을 뽑으면 4년 뒤에는 OECD 평균에 도달해서 인구 10만 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 활동하는 인원수가 3명이 넘습니다. 지금 2.7명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늘리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2,000명을 증원을 하지 않아도 2028년이면 OECD 평균에 도달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의사 수가 계속 3,058명이기 때문에 졸업생이 늘리지 않아도 OECD 평균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의사 수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의사 계속 2,000명씩 더 뽑아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하면 댓글 다는 인간들 중에 수준 낮은 사람들은 그래요. 의사들의 영업이익을 보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수가 더 늘어나면 당연히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돈이 적겠죠. 그러나 의사 수가 늘어나면 국민들이 내야 될 의료비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료보다는 상업적 의료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꽤 많은 환자들이 상업적 진료 행태에 희생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럴 땐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땠어요? 야, 세금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럼 의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2028년이면 이제 평균을 넘어설 텐데 여기다 꼭 2,000명을 더 뽑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이거 OECD 자료입니다. 자, 이것도 세금을 증가시킨다고 내가 아까 여러분들 설명드렸죠. 세금을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반발을 하죠.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수 증가율은 단연코 전 세계 1위입니다. 3,058명만 계속 뽑아도 OECD 평균의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게 의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028년이면 우리가 평균을 돌파한다.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꼭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에서 필요할까? 그리고 지금의 의료 문제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 벌어지는 일이냐? 지방에 의사가 없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의 필수 의료기과에 의사가 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의사 수가 적어서냐고요. 이국종 교수, 여러분들 뭐 제가 얘기하면 너는 피부과 의사가 사업해서 돈 번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럼 이국종 교수 얘기 그대로 할게요. 출산율은 4분의 1로 줄었는데 소아과 의사 수는 4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길까요? 네, 전문의 따고 소아과 환자 안 본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소아과 환자를 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의사를 2,000명 더 뽑아서 낙수 효과로 나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피부과, 성형외과, 피한성을 못하니 소아과는 하겠다. 이런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소아과 진료를 보고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소아과를 할지는 몰라도 하지도 않겠지만 소아과 환자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 소송에 시달리고 보고 뻑하면 수갑 차는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미세 조정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무식하게 숫자 늘려서 모든 걸 떼어보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초등학교 산수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행복한 토끼님이 얘기했던 다들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마인드가 의사수 정원에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원하는데 찬성합니다. 배 아픈 사람들 배 안 아프게 해주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거니까 기왕이면 2,000명을 늘릴 게 아니고요. 한 2만 명쯤 늘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2,000명 더 뽑으나 2만 명 더 뽑으나 뭐 의사가 많아지는 건 똑같습니다. 자, 맨 마지막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늘어나는 모양을 보여준 겁니다. OECD 평균의 의료비 증가율이 요거였습니다. 2008년부터 13년까지 5년 동안에는 1%가 늘었고요. 2013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은 2.4%가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의사 수가 이렇게 늘어나죠. 2008년부터 2017 요 사이에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 구간으로 의사가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의료비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5배, 3배, 그러니까 5.4%, 7.4%.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늘어나면 전 국민이 부담해야 될 의료비는 그만큼 늘어난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료보험료 내는 게 소득의 8.7%입니다. 절반은 사업자가 내고 여러분이 한 4%좀 내겠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늘어나면 이 의료비라는 게 그에 상응한 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지출이 필요 없는 돈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금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사 늘어나는 모양과 똑같아요. 한국 의사들이 매년 3.1%가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2028년이면 선진국 평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분의 의견 그대로 의사들이라는 직업이 이렇게 넉넉하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의사 좀 많이 늘려서 월급쟁이처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면 2,000명 부족합니다. 2만 명 더 뽑으십시오. 어차피 공부 3,000명 하는 교육장에서 8,000명 교육하나 28,000명 교육하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수업 제대로 안 되니까요. 대충 영상으로 그냥 교육하고 대충 가르쳐서 대충 면허증 주십시오. 네. 뭔 상관 있습니까? 전 국민이 배가 안 아파서 좋아진다는데 하시면 되죠.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국가 행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이거 당장 정원하지 않고 인력 배치에 문제가 있구나. 지방에 왜 의사들이 내려가지 않나. 지방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가 주는데 지방의 의사가 늘어나길 바라는 것은 자기들이 행정 똑바로 못해갖고 지방의 인구 감소되고 있고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의사들은 그게 비례해서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의 의사 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부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지방에다가 공무원으로 시키면 되겠죠. 예. 아마 공무원들도 지방으로 배치하면 사표 내는 분들 많아요. 노무현 정부 때 정부 중앙 투자기관들 지방으로 냈을 때 많은 사람이 사표 냈죠.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을 대전인가 어디로 내렸죠. 내리고 나니까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 직원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사표 쓰고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나쁜 사람들입니까? 지방과 중앙의 격차를 만든 것은 의사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무능한 공무원들이 국가행정, 국토개발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죠. 예. 그걸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고 의사들을 비난을 해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감정에 거스르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의사 더 늘어나야 된다. 이게 의사 수면. 근데 이게 세금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그만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의사는 이 상태로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세금은 더 늘어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조세 부담률이 늘어나는데 의사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똑같이 문제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이거 제가 만든 통계가 아니고 OECD 통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이번에 국회의원 대신 예방과학 교수님들도 좋아하는 OECD 통계, 여기도 이런 통계도 있어요. 한국이 현재 OECD 평균보다 좀 적은 수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진료 수준은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강의 다 했잖아요. 왜 그럼 이런 얘기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까? 그저 의사들이 밥 잘 먹고 잘 사니까 배가 아파서 늘리자. 예,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하면 2만 명 늘리라니까요. 2,000명 갖고 부족합니다. 한 10만 명씩 의사를 만드세요. 얼마나 그럼 다들 배 안 아프고 좋겠습니까? 길거리 채이는 게 의사인데 왕집 가방 들고 다니겠죠. 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건 못합니까? 어차피 2,000명 늘려서 5,000명 수업에도 수업 안 되고요. 내년에 유급생 1학년 3,000명 합치면 8,000명 수업 들어야 돼요. 교육 안 됩니다. 카데바 해부용 시신 항구를 놓고 지금 6명, 8명이 할 수 있는 거를 20 몇 명이 하고 있는데 20 몇 명이 하나, 200 몇십 명이 하나. 어차피 그건 제대로 해부 안 되는 거니까요. 똑같아요. 그냥 비디오 보고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정도까지 하는데도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게 못 알아듣는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그만하셔야죠. 뭐 월급 받아서 뭐 하십니까? 나라 망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로 이제 이 얘기를 마무리 짓죠. 예. 우리가 현재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망가진 의료 시스템이 우리를 다시 망가뜨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정권적 차원일 수도 있고 의사 집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이나 환자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우리겠죠. 우리가 지금의 의료보험 시스템, 한국의 의료 전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망가진 의료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1번 환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환자를 두고 의사가 진료를 떠나느냐? 의사들은 무조건 복귀해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발언하는 의사에 대해서 너네들의 영업이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매도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무조건 환자 곁만 지키는 게 과연 태도냐? 잘못된 거는 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무지한 정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무리한 정책이었으니 유보를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의대 정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협의를 하면 모든 게 원상일단 회복이 됩니다. 그래 놓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야죠. 아무 정보도 없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정도 자료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한 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정도 데이터를 보고 다시 신중하게 의사 정책을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지 않고 장관이 2,000명을 결정했다고 하니 훨씬 뭐 수정하기도 쉽잖아요. 장관이 일단 그러면 1년 유보하고 새로 차근차근 다 데이터를 갖고 이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이 얘기하면 원상회복이 쉽죠. 일단은. 물론 뭐 그런다고 레지던트 쌤들이 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난을 의사와 환자의 싸움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식하고 못 배운 장관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정이다. 잘못된 행정은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법원에서도 그런 현명한 판단을 할 정도의 재능을 갖지 못한 판사분들이 판결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존중을 하지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판결에 대해서 존중할 수 없습니다. 비겁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거고 망가진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공격할 겁니다. 그 피해는 아픈 사람 순으로 받을 겁니다. 환자를 보호할 책임은 의사가 바로 직접적으로 있지만 그 시스템 자체를 보호할 책임은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부, 여러분들에게 통계 진실과 해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3부는 원래 하던 피부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네. 의사 면허는 몇 살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이번에 그 시청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운전자의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제한은 의사 면허를 몇 살까지 제한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뭐 변호사든 의사든 다른 전문직 정도 매한가지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나이도 분명히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운전면허를 몇 살에 제한을 둘 것인지 어떤 형태로 제한을 둘 것인지를 논한다면 근데 노화라는 건 참 개인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의사 면허도 매한가지 실제로 많은 의사분들은 연세가 높아도 너무나 진료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어서 환자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면허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불공정하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거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년제도를 유지한다면 의사 면허 제도도 그 정년에 대한 게 필요하다. 다른 뭐 국가 라이센스 다 매한가지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나이, 행정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의 나이 제한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더 확대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투표할 권리를 줄 건지 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죠. 점점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그런 제한을 과연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인 얘기는 또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면허제도, 모든 선출직, 모든 선거권에도 적절한 형태의 연령 제한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세 포함인가요? 예, 조세 부담률은 간접세 들어갑니다. 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 편중 문제죠. 네. 그렇죠. 결국은 배치의 문제입니다. 네. 의사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이제 인력이 배치되냐의 문제인데, 그거는, 어렵죠. 국가가 개입하기 어렵죠. 영국식으로 하지 않는 한. 영국은 메디컬 텍스를 내고 모든 의대생은 국가가 교육비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들의 배치는 국가가 지정합니다. 뭐 그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내는 의료비의 2배는 내셔야 될 겁니다. 법인세 1%만 올려도 된다. 당연히 지금 연장님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법인세율이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일본보다는 좀 낮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요. 예.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내는 세금을 얘기 드리면 제가 내는 세율이 소득세 45%,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세, 지방세죠 4.5%.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내는 세금이 49.5%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가 소득의 8.75%인가를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내야 되는 게 전체 소득의 68.7%인가를 낼 거예요, 아마. 뭘 더 부자가 됩니까? 그리고 법인세라는 거는 부자가 더 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의 유보가 되면 그만큼 사업에 더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선동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정확한 내용도 모르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저같이 전체 소득의 87.5%를 세금을 내고 있는데 58.7%를 세금을 내고 있는데 얼마나 더 세금을 내면 부자가 안 될까요? 네. 그나마 제가 국민연금을 낼 나이가 지나서 국민연금을 안 내서 그렇지 국민연금 9%까지 내면 거의 58에 9를 더하면 67%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벌면 6,780만 원, 거의 6,800만 원을 세금을 내고 남는 게 3천 몇백만 원 남아요. 노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환자를 다 보고 낸 세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는 얘기는 얼마를 더 받으시면 좋을까요? 90%점 세율을 받으시면 좋을까요? 뭐 내려면 냅니다. 내려면 내지만 그러고도 일할까요? 지금 내는 세율도 엄청난 고세율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45% 더하기 4.5% 더하기 8.75% 더하기 9.9%. 이게 그냥 무조건 내야 될 돈이에요. 국민연금은 돌려받는다 그러는데 낸 만큼 받지도 못해, 많이 낸 사람들은. 그리고 일하고 있으면 또 그것도 안 줘요. 제가 국민연금 받자고 일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다 세금이죠. 받는 거 없습니다. 의대 대구인데요. 의대 정원 얘기가 나와서 애들 학원부터 난리 납니다. 그분들한테 이 그래프는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띄워주실래요?
이 그래프 보시고 자녀를 의대를 보내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내년 2025년도 뭐 요때쯤 간다고 칩시다. 2025, 2026년도, 28년도 가요. 이미 그때 OECD 평균에 넘어가요. 그리고 이 증가 속도는 이제 2,000명을 더 뽑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이미 인구가 우리는 감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뭐 똑똑한 자녀를 키운다면 보내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머리는 좀 나쁜 애들 있으면 그냥 괜찮아요. 경쟁력이 없어도 월급쟁이처럼 공무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의사는 될 겁니다. 주영님의 대구 친구분들한테 얘기했으면 얘기하시죠. 집단 휴진한다고 그래서 뭐 의료진이 직접적으로 환자를 안 봐가지고 환자 진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실제로 뭐 대학병원에서 휴진한다 그러지만 꼭 봐야 되는 선생님들은 다 보죠. 그다음에 개원가에서도 볼 사람 다 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파업하라 그래도 그게 생리에 안 맞아서 못해요. 특별하게 내가 뭐 그 환자를 봐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저희 나이 또래에서 파업이라는 거는 생리에 안 맞아요. 그런 게 맞았으면 뭐 운동권을 갖겠죠. 정치를 했거나. 근데 내 나이에 의사하는 사람들한테 파업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내가 아는 파업도 틀렸고 다른 업종에 있는 사람들도 파업하는 거 웬만하면 말로 하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해요. 의사들이 그렇게 과격하기 힘든 직업이에요. 그런 사람들 의사 안 하죠. 파업하는 사람들이면. 그만큼 문제의식이 강한 분들이 파업하는 거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또 미안은 하죠. 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옳은데 우리가 파업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또 진료는 보는 거예요. 의사란 직종이 그래요. 자, 그러나 대학병원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안에 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각 정부가 갖고 있는 그 교묘한 의료법의 어느 구석에 있는 이제 쓰지도 않은 사무법을 꺼내 사장화되어 있던 법 조문을 꺼내서 파업을 하면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자격증을 정지시키겠다. 그래서 레지던트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하면 파업했다고 정지시킬 거고 복귀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비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대치 상태는 무능한 행정부에서는 뭐 지속될 가능성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거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인가요? 맞나요? 복지부 장관 이름이 조기용 씨 맞아요? 조규용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2,000명 정원에 대해서는 조기용 장관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럼 조기용 장관 갖고 얘기합시다. 대통령은 모른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2,000명을 결정한 조기용 장관 같은 경우가 책임을 져야죠. 2,000명을 정원했을 때는 레지던트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학생들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 몰랐다 그러면 무식한 거죠. 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면을 정지를 시키든지 전부 잡아 넣든지 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정리를 해서 어찌됐든 국민들이 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장관이 할 일이잖아요. 그것도 할 능력도 안 되면서 장관을 왜 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문제하면 이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시간을 두고 해결하면 돼요. 후배님들한테 일단 복직해서 병원 진료하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에 붙이자.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습니까? 조기용 장관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 어렵냐고요, 그게. 뭐 장관은 말 한번 바꾸면 그게 그렇게 뭐 본때 빠지는 얘기입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 일이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일이니 내가 잘못 판단했다. 일단 복귀해라. 그리고 병원은 정상화 시켜놓고 의료 시스템은 정상으로 돌리고 1년이든 2년이든 어차피 2028년 되면 우리가 다시 좀 사진 올려주실래요? 2028년이면 OECD 평균 최고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의사가 부족해서 뭐 대한민국에 큰일 날 만큼 우리나라 의료 문제가 있어요? 조 장관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조 장관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 그래프는 보기는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그리고 2,000명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시던가요? 네, 영어로 스투피드는 이런 데 쓰는 겁니다. 네.
아반떼 구급차가 있다고요? 아반떼가 어떻게 구급 역할을 하나요? 행정에서 쓰고 있는 많은 돈들이 구석구석 낭비하는 데가 있겠죠. 네. 2차 베이비붐 세대 매년 100만 명씩 노령화되는 일리가 있다고요. 현재 30초 일반 해결되겠 30초면 해결될 병으로 병원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안 와도 되는 환자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1년에 365회 진료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90% 늘리겠다. 도대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1년에 365회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이 되는 제도라고 얘기합니까? 1년에 30번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면 본인 부담금을 100% 물린다. 이 정도가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파퓰리즘이 횡행하는 나라라고 쳐도. 신문 보세요. 30초 바꾸도 해결되냐고요. 30초도 진료받으면 되는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꾸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응급실이나 중증 환자 치료 시스템이 해결되려면 이국종 교수가 왜 아주대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해군 의무실로 갔겠어요? 왜 갔겠어요? 환자를 잘못 치료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시스템 내에 남아있으면 나머지 동료 의사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주대에서 돈 벌어가지고 응급센터에 돈 다 밀어넣어야 돼요. 수가 당연히 해결해야죠. 네. 당연히 해결해야죠. 돈 얘기를 하면 댓글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온갖 댓글로 욕을 하는데 여러분 의사도 사람이고요. 의료 시스템도 사람이에요. 전체 지금 우리 국민들의 GDP의 9.5%가 의료비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의사 주문에 들어간 돈 없어요. 얼마 안 돼요. 간호사 비용도 많고요. 예? 병원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훨씬 많아요. 그중에 차지하는 의사 인건비가 10%는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 돈을 의사가 다 먹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댓글을 달아요. 무식한 건지 사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가를 늘리면 응급실을 할 때 응급실에서 의사 1명이면 간호사 5명 붙어야 돼요. 그 사람 전체 비용의 문제지 의사 이용은 그중에 n분의 1이에요. 좀 많기는 하겠죠. 간호사 한 3명분의 월급에 의사 하나 월급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얘기를 할 때 의사가 돈 얘기하는 거 그러면 돈 얘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의사도 돈 얘기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갈 때 그 기본 동력원이 돈이에요. 돈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그게 국가 행정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걸 가지고 너는 돈만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진료나 치료나 모든 매개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환자를 어떻게 고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비용 문제가 없다면 무한정 돈을 쏟아부으면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몇백 명씩 연차를 두고 늘려도 되지 않을까? 늘릴 필요가 없다니까. 이 그래프 다시 올려 보여주실래요? 안 늘려도 우리가 2028년이면 우리가 OECD 평균 넘어선다고요. 안 늘려도. 왜 무조건 여러분들이 자꾸 의사를 늘린다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의사를 한 명도 새로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3,058명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매년. 언제부터? 2008년인가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 속도가 그때부터 빨라졌어요. 의사가 1,000명에서 1,500명,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나서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시작한 게 요 언저리예요. 그래서 쭉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의사를 좀 더 빨리 내서 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하자 그랬다면 그나마 얘기가 되겠죠. 그럼 지금쯤이면 이제 의대 정원을 감축하자는 얘기를 하겠죠. 일본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의대 병원을 감축하고 있어요.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안 늘려도 2028년이면 늘어나고 2028년이면 우리 인구도 몇백만 줄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구 감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안 늘려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 늘리시겠다고 생각해서 늘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대로 하세요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저랑 다른 생각을 가져서 의사들이 공무원 월급보다도 적게 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면 하십시오. 뭐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망가뜨리겠다는데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일본에서 미성년자 투표권 인정하는 미성년이다 성년이다를 누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20세에서 18세에서 이제 18세까지 내려왔죠. 그거는 이제 뭐 각 나라마다 다른데, 저는 글쎄요, 뭐 고등학생이면 투표권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은 좀 그렇고 2학년부터 정도면 충분히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이 망하는 이유요. 망하는 이유는 투자는 많이 하고 지출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기업이랑 똑같습니다. 전체 병원의 한 10%는 매년 망할 거요. 나이 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망해서 그만두는 병원도 꽤 있어요. 더 많이 망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더 많이 만들면 되죠, 의사를.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국가 정책에 대한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으로 하는 얘기지 의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들고 채술급시하는데 손에 습진이 재발한다고요? 손에 습진 재발하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물 많이 묻으면 생기죠. 많이 씻으면 생기고. 의사들이 개원하고 공부하는 이유는요, 새로운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자기 수입에도 지장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새로운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로운 환자를 유치를 하겠어요. 요양원에 간병인들이 더 많이 당연한 얘기죠. 이제 그게 앞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로봇이 이제 대체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국회 의사들이 몇 명 들어갔나요? 민주당에 한 2명, 그다음에 개혁신당 1번이 여성이었죠. 그다음에 뭐 국힘의 인요한 위원장이 들어갔고 한 10명 안쪽일 거예요. 근데 뭐 캐릭터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원래부터 정치적이었던 사람들은 이런 의료 정책보다는 본인의 입신양명에 관심이 더 많죠. 외려 그걸 통해서 뭐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파퓰리즘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출세에 욕이 있는 사람들, 국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개혁신당에 공관위로 있으면서 1번으로 이주영 순천향병원, 동국대병원인가요? 동국대를 순천향병원이 있었어요. 순천향병원에 소아응급실에 있었던 분을 추천했던 이유가 뭐냐면 속된 말로 아무 생각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예방한다고 합시고 이렇게 펜대 굴리는 그런 의사 자격증만 가진 그런 의사도 곤란하고, 그 다음에 권력의 앞잡이가 돼서 권력의 아부에서 먹고 사는 그런 의사도 곤란하고, 실제로 소아과 의사로서 10년 이상의 소아응급실을 담당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의 제도에 가장 큰 문제점을 몸소 겪었던 분을 제가 공천에 1번으로 올렸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펜대 굴리면서 하면서 입신양명을 준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됐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의사 면허증 소지자는 되겠죠. 진료를 해서 시스템을 알겠습니까? 피 흘리는 환자를 제대로 보긴 했겠습니까? 회계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 형평이 어긋난다고요? 벌어서 세금을 60% 가까이 내는데 뭐 얼마나 더 내야 세금이 형평에 맞나요? 많이 번다는 얘기는 그만큼 본인이 헌신적으로 일을 많이 했겠죠. 의사들은 지금은 본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위 시간당 임금이 좀 많은 노동자와 똑같은 업종의 일이다라는 거죠. 결혼도 짝 찾는 것도 돈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 때 결혼은 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한다고 했죠. 팔에 검버섯입니다. 주영 씨 갖고 있는 게 팔이 흰 편인데 팔에 기미가 아니고 검버섯이에요. 흰 사람들은 피부 노화가 빨리 와요. 레이저를 하면 약간의 흉이 남을 겁니다. 팔에 있는 거는. 여름에 전 빼도 상관없습니다.
목에 선크림 노출되면 이렇게 노출되면 발라야죠. 지금 바른 자리하고 안 바른 자리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여드름 피부관리법은요. 피부관리법 없고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약 바르면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드름을 가지고 본인이 피부관리해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여드름은 약을 먹고 약을 발라야 됩니다. 네. 자, 이혼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문제는 다음 8월 달에 8월 초에 다시 한번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또 그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가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의료 채널이니까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으시면 듣기 싫으시면 잠깐 나갔다 들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유튜브에 녹화된 거 편집해서 올릴 때는 다 토막토막 내서 1, 2, 3부 나눠서 낼 거니까요. 의료 정책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개업한 의사가 뭘 한다고 그딴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듣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들어놓으시면 자녀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